안녕하세요. 조유미입니다. 오늘 조유미의 소비자 세상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고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지난 9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민생법안 198개가 일괄 처리가 됐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본회의에 상정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 그냥 계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체는 크게 쟁점은 없었는데 이 법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도 이제 같이 묶이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특정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회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총선 전에 뭐 한두 번 정도 더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그 전에 법사위가 한 번 정도 더 열리면 마지막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아직은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최대 주주의 그 초과 지분 보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KT가 K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가 초과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과점사업자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승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좀 완화해서 최대 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이 보유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같이 묶이면서 이제 통과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논의의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은 무슨 법을 의미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세 개 법을 데이터 3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 정보의 활용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데이터 3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전에 현행법에서는 설사 기술적으로 가명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때마다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기업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데이터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이거에 묶여서 우리 산업이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명 정보는 개인을 물론 식별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 때나 막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아니고 공익적 목적의 정보의 보존이라든가 시장 조사와 같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하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좀 더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 뭐 이런 거에 제한해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명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이 됐을 때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겠죠. 개개인은 나의 정보를 이런 공익적인 활용이라든가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 공여자가 되는 건데요. 정보 공여자에게는 도대체 무슨 개별적인 이익이 돌아오느냐. 물론 뭐 공익적 연구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뭐 사회 연구라든가 이런 게 활발해져서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장점들, 활용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개개인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로 가명 정보 활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업체는 금융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핀테크 같은 걸 통해서 개개인 맞춤형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그 사람이 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신용 등급 같은 걸 평가할 때 통합적인 정보들을 평가해서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사람도 뭐 신용등급을 높이게 한다든지 할 때 그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분적인 이야기고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은 주로 이제 의료,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치료의 과정이나 방식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냐, 부작용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치료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뭐 이런 연구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측면이라든가 이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발과 연구가 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 쪽에서는 가명 정보의 활용이 보다 더 확대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만세를 부르고 뭐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SNS를 통해서 만세를 부르고 업계들이 다 부품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 단체, 뭐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게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이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단체들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의 그 재식별화 부분이죠. 사실 이게 가명 정보 하면 되면서 기술적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몇몇 암호화를 되돌리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하는 그런 정보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금융정보라든지 의료정보,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어떤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누군지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업체에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든지 그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면서 부작용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반드시 생겨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법안에서는 이런 재식별화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는 기업은 전체 매출에서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정보들을 식별화해서 활용하거나 또는 정보 자체를 가공해서 재판매할 경우에 얻는 이익이 이런 과징금에 비해서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되는 그 손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랬을 때 시민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자기 정보를 노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믿고 맡겨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EU 연합의 경우를 좀 보면요. 2018년 5월에 EU 연합이 개인정보 보호 일반 규칙을 시행을 했습니다. GDPR이라고 하는 건데요. EU 소속의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또 이를 어길 시에는 우리나라 돈 최소 129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GDPR 이후에 국내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 기업은 EU의 지사가 있건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EU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EU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계약의 여부라든가 기업 규칙, 또 공인 행동 강령 등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마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EU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EU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EU가 요구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규제 기관을 이제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독립된 기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가명정보의 활용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고, 이것을 활용한 산업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사회 정책을 위한 또는 의료에 있어서 치료 과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의 어떤 연구의 자료 이런 걸로 데이터들이 활용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상업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시장에 떠돌게 되거나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양쪽의 측면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산업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서비스의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총리실에 격상된 독립된 기구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또 시민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이런 노력들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타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요새 타다도 있고 카카오 택시도 있고 뭐 일반 택시도 있고 있는데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게 더 유리한 거냐, 이게 정말 새로운 서비스냐 아니면은 괜히 비용만 올리는 거냐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타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저희 소비자 정보 플랫폼 심에 널리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소비자 관련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